모로코 국방부가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사일 101기, 발사대 50대. 그 무기의 이름은 신궁. 만든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오랜 우방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 만난 나라의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격이었을까요? 성능이었을까요? 한국이 어떻게 모로코의 하늘을 지키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라바트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죠. 뜨겁고 건조하고 어딘가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인지 향신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저는 공항 출구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캐리어 2개,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출발 전날 밤 아내가 접어넣어준 쪽지 하나. 열어보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해외 사업팀 과장입니다. 36살. 방산업체에서 일한 지 올해로 12해째입니다. 미사일이니 발사되니 하는 말을 밥 먹듯 알고 사는 직업이지만 정작 제가 다루는 건 서류와 협상 테이블이지 실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 제가 이 낯선 나라에 혼자 파견된 건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발령 통보를 받은 날, 팀장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민준 씨, 이번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라바트는 모로코의 수도입니다. 대서양을 옆에 끼고 있어서 아프리카 치고는 바람이 선선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7월의 라바트는 그런 낭만적인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건 황토색 건물들과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오토바이들 뿐이었습니다. 기사가 프랑스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반쯤 알아들었습니다. 반쯤은 못 알아들었고요. 파르동. 제가 되묻자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그냥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랍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무슨 가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호텔에 짐을 푼 건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방은 좁았고 에어컨은 약했습니다. 침대 위에 캐리어를 올려놓고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자료집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 2개, 신궁 관련 기술 재원, 모로코 측 요구 조건, 경쟁국 현황 분석, 그리고 맨 뒤에 팀장이 손으로 붙여놓은 메모. 경쟁자는 프랑스야. 그쪽은 자기네 미스트랄 밀고 있고 모로코랑 오래된 관계도 있어. 우리가 이기려면 기술만으로는 안 돼. 파일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서양 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짙었죠. 서울에서 봤던 노을과는 색이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내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꼭 이기고 와. 짧은 문장인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쪽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을 다시 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모로코 국방부 담당자와 첫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라바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고 저는 그 빛 아래에서 혼자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면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모로코 국방부 청사는 라바트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위압감이 있었죠. 높은 담장, 정문 앞에 소총을 든 경비병들, 그리고 아랍어로 빼곡히 적힌 간판. 저는 신분증을 꺼내 들고 입구 앞에 섰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파일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면담실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걷는데 벽에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모로코 국왕의 사진, 군 창설 기념 사진들, 그리고 각종 훈련 장면들. 모두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괜히 더 긴장됐죠. 담당자는 카림 벤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습니다. 군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자세가 군인 같았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크고 단단했죠.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통역사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저희 쪽에선 프랑스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붙여준 현지 통역사 유수프가 옆에서 작게 속삭여줬습니다. 잘 맞춰가겠다고. 카림은 서류를 한 장 펼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귀사의 신궁이 우리 환경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인사치레가 끝나기도 전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당황한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파일을 펼치면서 속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신궁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사막 환경도
고온건조한 기후도 이미 테스트를 거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는 안정돼 있었습니다. 카림은 듣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고려 중인 건 귀사 말고도 있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는 오랜 관계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저 같은 사람이 단기간에 뚫기 어려운 관계였죠. 카림이 덧붙였습니다. 성능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 말이 면담실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카림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발표를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를 보러 나온 거였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청사 밖으로 나왔을 때 유수프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첫 자리치고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카림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게 이번 협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신궁의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탐색기 국산화율이 몇 %인지 그런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라바트의 한낮 햇볕은 가혹했습니다. 청사 앞 계단을 내려오면서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 땀을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파는 건 무기가 아니구나. 신뢰를 파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제 막 실감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면담 완료. 분위기는 탐색전이라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야.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라바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오토바이들, 황토색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걷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술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내야 한다고. 그것만이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음 면담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사흘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빨리 지나간 게 아니라 빠듯하게 채워졌습니다. 호텔방은 어느새 작은 작전실이 돼 있었습니다. 침대 한쪽에는 자료집, 책상 위에는 노트북 2개, 창틀에는 유수프가 구해다 준 모로코 현지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랍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유수프가 방위산업 관련 기사들을 골라 요약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로코 남쪽 국경지대에서 최근 몇 달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사하라를 둘러싼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알제리와의 관계도 악화일로였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드론이 목격됐다는 보고도 있었죠. 모로코 군 당국이 적어도 방공 능력 강화를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숫자로 찍힌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위협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고 나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수치인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신궁의 유효 사거리는 지상에서 고도 3,500m까지입니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나 헬리콥터, 그리고 드론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한 명의 병사가 어깨에 메고 운용할 수 있는 휴대용이라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험한 지형, 좁은 국경지대, 이동이 잦은 분쟁 지역, 신궁이 꼭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수프에게 물었습니다. 모로코 군이 프랑스 장비를 얼마나 쓰고 있냐고.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많이 씁니다. 오래됐어요. 프랑스는 모로코에 교관도 보내고 부품도 보내고 훈련도 같이 합니다. 그냥 무기 파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무기만 팔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수프와 라바트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현지감을 익히자는 그의 제안이었죠. 좁은 골목들 사이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향신료 냄새와 구운 고기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썼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프랑스어가 공기처럼 배어있는 나라였습니다. 유수프가 한 찻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민트차를 주문했습니다. 뜨겁고 달았습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봐요? 유수프는 잠시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드라마는 알아요. 삼성보는 알고요. 근데 군사 분야에서는 낯설어요. 한국이 이쪽 시장에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서 좋았습니다. 낯설다는 건 아직 판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씻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카림이 했던 말, 유수프가 했던 말,
신문 기사 속 국경지대 이야기. 퍼즐 조각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자고 있었어? 아니. 거기 지금 몇 시야? 새벽 1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목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생각보다 복잡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기다려줬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밥은 먹고 있어? 응. 그럼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지만 그래도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수프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번째 면담 전에 한 가지를 더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카림에게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궁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뭔지 어렴풋이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면담 전날 밤 유수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민준 씨, 내일 면담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심장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카림 씨, 위로 새 인물이 개입했어요. 국방부 조달 담당 실장급입니다. 이름은 하산 무사위. 이번 협상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카림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구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겁니다. 왜요? 갑자기? 프랑스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프랑스 방산 관계자가 이틀 전에 라바트에 다녀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라바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대서양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산 무사위. 이름을 검색했지만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모로코 국방 관련 행사에서 찍힌 사진 몇 장, 짧은 양격 정도였습니다. 표정이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면담실에 들어섰을 때 카림 옆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단단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하산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통역이 따라붙기 전에도 어조만으로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쪽 시장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유수프가 빠르게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동과 동남아 지역의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신궁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운용 중이며 기후 조건도 유사합니다. 하산은 자료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허투루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탐색기가 국산이라고 했는데 원천 기술은 어디서 왔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러시아 부품을 일부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탐색기를 완전히 국산화했고 현재 국산화율은 95% 이상입니다. 수출에 제3국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산이 카림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격 조건은 별도 논의라고 했는데 네, 물량과 부대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하산은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불편할 만큼 길었습니다. 민준 씨, 제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발음이었습니다. 귀사가 우리한테 팔려는 게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면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수프도 통역을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하산의 얼굴을 봤습니다. 단단한 표정 안쪽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림 때와는 질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색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자료집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둘 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은 계약서 한 장으로 팔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산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굳어있던 눈가가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잘한 건지 망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수프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자료 덮은 거 좋았어요. 그 말이 그날 하루 중 가장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하산이 개입했다는 건
이 협상이 단순한 물건 거래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어디를 향하는지 저는 아직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면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하산이 직접 나왔다는 건 그쪽에서 이 건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거야. 나쁜 신호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숨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준도 높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산과의 면담 이후 모로코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수프를 통해 슬쩍 타진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라바트의 하늘은 매일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사에서는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아니라 그 위였습니다. 해외사업본부장 명의로 메일이 왔습니다. 현황 보고 요청이었는데 문장 사이사이에 묻어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라는 것, 장기전으로 가면 비용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읽고 나서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유수프가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힘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유수프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세요. 본사에서 기한을 정해놨나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아닌데 분위기가 그렇죠. 유수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서두르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빨리 팔려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본사의 압박과 현지의 속도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어려웠죠. 그날 저녁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철수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프랑스와의 관계, 하산이라는 변수, 본사의 압박, 그리고 연락이 끊긴 사흘. 이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냉정하게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가족도 서울에 있고, 기한은 불분명하고, 상대방은 반응도 없고, 여기서 버티는 게 고집인지 소신인지도 헷갈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대신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답장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가능성 없으면 민주 씨를 보냈겠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묵직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유수프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카림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면담실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 유수프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해볼게요. 그 하루를 기다리면서 저는 자료집 대신 다른 걸 읽었습니다. 모로코 역사책이었습니다. 유수프가 며칠 전에 건네준 것이었는데 호텔 방 구석에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서사하라 분쟁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갈등이었습니다. 땅의 문제이기도 했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읽다 보니 모로코가 왜 그토록 방공 능력에 민감한지가 조금씩 이해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위협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불안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발사된 몇 기, 미사일 몇 발 이야기만 꺼냈다면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을 덮으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카림을 한 번 더 만나기 전까지는. 면담실 밖에서 자료집 없이 그냥 사람으로 마주 앉아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수프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카림이 잠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면담실이 아니었습니다. 라바트 구시가지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식당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유수프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데 골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낮은 건물들이 이어졌고 벽에는 아랍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오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카민향 같은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테이블이 5개쯤 됐고 그중 안쪽 구석 자리에 카림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정장도 아닌 그냥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셨군요. 저도 악수를 했습니다. 면담실에서 잡던 손과 같은 손인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 카림이 메뉴를 권했습니다. 타진이라는 모로코 전통 요리였습니다. 뚜껑이 달린 도자기 냄비에 고기와 채소를 넣고 천천히 익힌 음식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카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라바트는 어떻습니까? 적응이 됩니까? 조금씩요. 민트차는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면담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달다고 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뼈에서 흘러내릴 만큼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카림이 직접 덜어줬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입 먹었을 때 맛이 깊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카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한테 솔직하게 물어봐도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프랑스 쪽이랑 이미 많이 진행된 건가요? 카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한 조각 떼어내면서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행은 됐습니다. 오래된 관계니까요. 근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카림이 저를 봤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쉬었습니다. 미스트랄은 좋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 병사들이 직접 운용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그 부분에서 늘 선을 그어요. 기술 이전에 인색하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궁의 국산화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95% 국산화. 그게 단순한 기술 수치가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그 기술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기술 이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카림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생긴 눈이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정비 교육, 부품 공급 체계, 운용 매뉴얼 현지화까지는 기본입니다. 그 이상은 협의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카림은 잠시 말없이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산 실장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좋은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이 자리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날 무렵 카림이 차를 시켰습니다. 민트 차였습니다. 뜨겁고 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골목 바깥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림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남부 국경 지역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제 운용 환경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은 그가 했습니다. 제가 말리려 하자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민준 씨가 사세요. 다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의 저녁 공기가 낮보다 선선했습니다. 유수프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잘 됐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판이 바뀐 것 같아요. 유수프가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협상은 이제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고 그 다음 수수는 남부 국경이었습니다. 남부로 내려가는 날 아침 라바트 기차역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카림이 배정해준 차량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용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짙은 색의 일반 승합차였습니다. 운전사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조수석에는 카림이 보낸 연락 담당자가 탔습니다. 아민이라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살쯤 됐을까요? 영어를 꽤 잘했습니다. 저와 유수프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라바트를 벗어나자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황토색 건물들이 사라지고 넓고 평평한 땅이 펼쳐졌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가자 식물도 줄어들었습니다. 땅이 붉어졌습니다. 아민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남부입니다. 많이 다르죠? 네, 확실히 달라요. 여름엔 낮에 40도 넘어요. 밤엔 갑자기 추워지고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궁이 이 환경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더 실감났습니다.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이 붉은 땅 위에 실제로 서 있는 병사가 들고 써야 하는 무기라는 것이. 4시간쯤 달렸을 때 작은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아가디르 남쪽이었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민이 안내한 식당은 길가의 허름한 곳이었는데 음식은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양고기를 넣은 쿠스쿠스였습니다. 저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아민이 웃었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맛있어서요. 모로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잘 통해요. 여기선. 농담처럼 했지만 농담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오후 햇볕이 강해졌습니다. 차 안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에어컨을 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수프는 선글라스를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졸음을 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아민이 앞을 보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린준 씨, 한국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알려진 건 폴란드에 K 전차랑 K9 자주포 수출하면서부터일 거예요. 2022년이었습니다. 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때 한국을 다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방산 강국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오래 걸렸습니다. 아민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쓰고 싶다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붉은 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민의 말이 가볍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신궁을 원하는 이유 중에는 무기 그 자체보다 그 무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기술을 보는 눈, 운용하는 능력, 언젠가 자국 방산을 키울 수 있는 씨앗. 카림이 기술 이전에 민감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정식 군부대는 아니었습니다. 전방 관측 거점에 가까운 시설이었습니다. 카림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군인이었습니다.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카림이 소개했습니다. 남부사령부 부사령관이십니다. 이번 방문을 허가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사령관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랍어로 짧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아민이 통역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왔냐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사령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민이 통역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우리 땅이 어떻게 보이냐고 하십니다.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붉은 땅, 낮게 깔린 하늘, 멀리 이어지는 능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 국경.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땅으로 보입니다. 아민이 통역했습니다. 부사령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뭔가 부드러운 것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림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붉은 땅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땅의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어쩌면 어떤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령관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대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넓었습니다. 낮고 납작한 건물 몇 채가 덜자로 배치돼 있었고 가운데 마당에는 차량 2대와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설다는 것과 궁금하다는 것이 반반 섞여 있었습니다. 부사령관이 마당 한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민이 통역했습니다. 여기가 실제 운용훈련 구역입니다. 오늘 마침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훈련은 마당 뒤쪽 넓은 공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로코 병사 셋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신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구형 휴대용 대공 장비였습니다. 카림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쓰는 장비입니다. 오래됐어요.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탐지거리도 짧습니다. 병사 하나가 장비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자세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게 때문인지 어깨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훈련 통제관이 뭔가를 외쳤습니다. 병사가 표적 방향으로 장비를 겨눴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버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신궁의 무게는 발사관 포함 약 19kg입니다. 지금 저 병사가 들고 있는 장비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적외선 탐색기는 여론을 더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대낮에 강한 햇볕 아래서도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 속에서도 표적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 환경, 이 땅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라바트 호텔 방에서 익을 때와 지금 이 공터에서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카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잘 훈련돼 있습니다. 장비가 아쉬운 거지 사람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카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칭찬을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요. 부사령관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뭔가를 말했습니다. 아민이 통역했습니다. 신궁을 직접 시연해 줄 수 있냐고 하십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시연이라는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문이었습니다. 카림을 봤습니다. 카림도 부사령관을 봤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카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상 자료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실제 운용 장면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본사에서 준비해준 운용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사격 훈련 장면, 다양한 기후 조건 테스트, 그리고 실제 수출국 운용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재생했습니다. 부사령관과 카림, 그리고 몇몇 장교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사들도 슬금슬금 가까이 왔습니다. 영상에서 신궁이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얀 연기를 뒤로 남기며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 누군가 짧게 탄성을 냈습니다. 부사령관이 아민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아민이 통역했습니다. 탐지에서 발사까지 몇 초냐고 하십니다. 숙련된 병사 기준으로 5초에서 7초 사이입니다. 아민이 통역하자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카림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비는 10초 이상 걸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부사령관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아민보다 카림이 먼저 통역했습니다. 이 무기를 우리 병사들이 다룰 수 있겠냐고 하십니다. 저는 부사령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카림이 통역했습니다. 부사령관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이날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카림이 제 옆에 와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부사령관이 웃는 거,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속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렸던 손이 어느새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훈련 장비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조금 달랐습니다. 라바트에서 맞던 것과는 달리 뭔가 거칠고 건조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경의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민이 긴장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아민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뛰어오면서 이미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숨이 차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든 채로 그를 봤습니다. 유수프도 눈치를 채고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민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국경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론이 식별됐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닌가, 조용해진 건 제 귀였는지도 모릅니다. 카림이 아민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아랍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로 읽었습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사령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교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마당이 몇 초 만에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림이 저에게 왔습니다. 민준 씨,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 위안이 되기도 했고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드론이 식별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제였으니까요. 유수프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다고 했지만 손에 든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카림이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소형 상호병 드론이었습니다. 민간인 거로 추정됩니다. 위협은 아닙니다. 저는 그제야 어깨에서 힘을 뺐습니다. 그런데 카림의 다음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게 자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형 장비로, 탐지거리가 짧은 장비로, 반응 시간이 느린 장비로.
부사령관이 건물 문 앞에 서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림이 부사령관에게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부사령관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카림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카림이 돌아서서 저에게 전했습니다. 부사령관께서 묻습니다. 신궁이 저런 소형 드론도 잡을 수 있냐고. 이건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신궁의 이 컬러 적외선 탐색기는 열원을 기반으로 표적을 추적합니다. 소형 드론은 열원이 작습니다. 군용 드론이라면 가능성이 높지만 소형 상업용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부정확한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만 해도 안 됐습니다. 소형 드론에 대한 대응은 탐색기 감도와 드론의 열신호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궁은 그 부분에서 기존 장비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모든 소형 드론을 100% 잡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기술팀과 구체적인 운용 조건을 협의하면 최적화된 운용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민이 통역했습니다. 부사령관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림이 작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사들과 같은 밥이었습니다. 쿠스쿠스와 콩 스튜였습니다. 거칠지만 든든했습니다. 부사령관은 저 멀리 상석에 앉았고 카림은 저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카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준 씨,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드론 상황 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실감했습니다. 자료로 읽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다르더군요.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카림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이곳에 데려오려 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류와 숫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직접 밟아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부의 밤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낮에 40도가 거짓말처럼 서늘해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카림이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산 실장이 최종 검토 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제입니까? 7일 후입니다. 7일.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그 하루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습니다. 라바트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대부분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의 붉은 땅과 별이 가득하던 밤하늘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림이 말한 숫자. 7일.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메일이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해외사업본부장 명의의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이 짧았습니다. 긴급 검토 요청. 내용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측이 모로코에 추가 제한을 넣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기존 장비 유지 보수 패키지를 묶어서 제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 재검토 후 철수 여부도 포함해서 보고 바람.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철수. 그 단어가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부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본사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메일 받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도 오늘 위해서 많이 들었어. 프랑스가 가격을 확 내렸대. 유지보수까지 묶으면 우리가 단순 가격으로는 못 이겨. 7일 후에 최종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하산 실장이 직접 주재한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팀장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위에서는 지금 반반이야. 밀어붙이자는 쪽이랑 여기서 정리하자는 쪽이랑. 내가 7일 안에 뭔가를 바꿔놓지 않으면 본사가 먼저 결정 내릴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 안에 있는 작은 화면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수프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수프는 커피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가격을 낮췄다는 거 카림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유수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림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프랑스가 왜 갑자기 가격을 낮췄는지 모를 리 없어요.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걸 알죠. 근데 하산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숫자를 봅니다. 최종회의에서 숫자가 크게 차이 나면 명분이 약해져요. 명분.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기술이 좋고 관계가 좋아도 가격 차이가 크면 결제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가격 조정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물량 전체 기준으로 패키지를 구성하면 단가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항목을 정식 제안서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줄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답장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가격 조정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 항목은 법무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최종 회의 결과에 따라 파견 연장 여부도 재검토 예정. 저는 그 줄을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열어뒀다가는 다시 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는데 바로 받았습니다. 자고 있었어?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얘기도, 철수 검토 얘기도. 그냥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있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거짓말. 들켰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편의점에서 사온 빵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일. 프랑스의 추가 제한. 본사의 압박. 하산의 최종 회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섭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부에서 봤던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형 장비를 어깨에 올리고 자세를 잡던 그 병사.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론 경보를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협상 테이블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카림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회의 전에 한 번 더 만나야 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줄 수 없는 것, 우리만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산 앞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그리고 약속으로. 카림을 만난 건 최종 회의 사흘 전이었습니다. 장소는 저번과 같은 골목 안식당이었습니다. 이번엔 카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처음 면담실에서 봤던 그 단단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트 차가 나왔습니다. 카림은 잔을 잡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제 하산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림이 말을 잠깐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이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공식 제안을 넣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장비 유지 보수까지 묶었습니다. 거기에 자국 교관 파견도 포함했고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산 실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카림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무게가 쏠렸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게가 쏠렸다. 돌려 말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산이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이 쓴 것 같았습니다. 최종 회의는 그대로 열립니까? 열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인 절차.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던 것, 면담실에서 손이 떨리던 것, 남부에서 붉은 땅을 밟던 것, 드론 경보가 울리던 그 마당.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있습니까? 카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프랑스는 오래된 관계를 무기로 썼고 정보 채널까지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기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선고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건 1시간쯤 후였습니다. 유수프는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 서 있는데 혼자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옆에 앉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상황 어때? 저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렵습니다. 팀장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쉬어.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목을 매게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라바트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하던 날 봤던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때는 뜨겁고 낯설었는데 지금은 그냥 쓸쓸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쁜 시간일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내리다가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방금 놓쳤다고 무슨 일이냐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서울과 라바트 사이의 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민준 씨. 민준 씨. 오래간만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연애할 때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뭘 느꼈는지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거의 다 졌습니다.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기하겠다는 메일을 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회의 제안서를 다시 처음부터 펼쳐봤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창밖에서 라바트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빈 제안서 앞에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제안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기존 자료를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숫자를 앞에 놓는 대신 남부에서 본 것들을 먼저 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울리는 드론 경보, 구형 장비를 어깨에 올리고 자세를 잡던 병사, 탐지에서 발사까지 10초가 넘게 걸리는 현실. 그 다음에 신궁을 놓았습니다. 5초에서 7초, 95% 국산화, 제3국 수출 승인 불필요, 그리고 기술 이전. 숫자가 같아도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가 달랐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커피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룸서비스는 끊겨 있었습니다.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유수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자고. 잠든 사람한테 보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안 자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봅시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걱정하고 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유수프는 로비에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습니다. 커피를 2잔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유수프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뭐가요? 남부 이야기를 앞에 놓은 거요. 하사는 실무자입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 닿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유수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제안서를 다듬었습니다. 유수프가 아랍어 표현 감수를 해줬습니다. 기술 용어 번역이 정확한지도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로비 카페에서 샌드위치로 때웠습니다. 먹는지 마는지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카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내일 최종회의 전에 제안서를 하산 실장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저는 유수프를 봤습니다. 유수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서를 메일로 카림에게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어젯밤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라바트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대서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착하던 날 공항에서 맡았던 그 낯선 냄새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별을 보려 했는데 도심의 불빛에 가려운 남부에서만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발령을 받던 날, 팀장이 꺼낸 커피, 공항에서 펼치지 않고 들고 온 아내의 쪽지, 면담실에서 떨리던 손, 카림과 처음 밥을 먹던 날, 남부의 붉은 땅, 드론 경보가 울리던 마당, 부사령관의 첫 웃음. 이게 다 뭘 위한 시간이었는지 내일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이 나라의 땅을 밟았고 이 나라 사람들의 눈을 봤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것들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협상을 이기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수프였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프런트에 물어봤어요. 그는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라바트의 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후에 유수프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오늘 카림 씨한테 따로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하산 실장이 제안서를 받고 바로 읽었답니다. 그리고 카림한테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수프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이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가려져 있던 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최종 회의 날 아침은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오늘 할 말들을 머릿속에서 한 번씩 짚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파견온 지 꽤 됐는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했고 눈빛이 처음과 달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야. 잘 다녀올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고 있어. 잘하고 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유수프와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제일 단정한 걸로 골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카림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카림의 손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회의실은 처음 면담실보다 컸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모로코 측 인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카림,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법무 담당인지 재무 담당인지 표정들이 일제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수프가 옆에 앉았습니다. 하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읽었습니다. 처음 받은 자료들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하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남부 이야기를 쓰셨더군요.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하산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카림한테 들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정비 교육, 부품 공급, 매뉴얼 현지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본사와 조율을 마쳤습니다. 하산이 옆 사람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말을 이었습니다. 하산 실장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가격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모로코 병사들이 직접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수프가 또렷하게 통역했습니다. 하산이 파일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프랑스도 교관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남부에서 봤던 것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붉은 땅, 드론 경보, 병사의 어깨. 프랑스는 오랜 파트너입니다. 그 관계의 무게를 저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기술을 나누는데 선을 그어왔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가 신궁을 국산화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모로코가 언젠가 자국 기술로 방공 체계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저희는 그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유수프가 통역하는 내내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서류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하산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림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선까지 가능합니까? 저는 준비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물량 전체 패키지 기준이었습니다. 하산 옆에 재무 담당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탐지 거리, 운용 환경, 부품 교체 주기, 교육 기간.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아는 건 정확하게, 모르는 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본사의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허투루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하산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산이 테이블을 돌아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부까지 직접 다녀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나서야 제가 진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카림이 저를 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오자 햇볕이 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유수프가 선글라스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쓰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유수프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하기엔 이르고 안 됐다고 말하기엔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지금까지 준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수프도 카림 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흘을 호텔 방과 카페를 오가며 버텼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봤습니다. 볼 때마다 알림이 없었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본사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 저는 매번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는 게 그 사흘 동안의 유일한 루틴이었습니다. 나흘째 오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림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민준 씨. 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됩니다. 2시에 국방부로 와주십시오. 하산 실장이 직접 만나겠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니, 소리는 있었겠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보면서 잠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수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10분 만에 카페로 왔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하산이 직접 부른다는 건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유수프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직접 부르는 건 좋은 쪽입니다. 나쁜 쪽이면 카림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2시 10분 전에 국방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카림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지나치게 평온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려다 참은 것 같은. 하산의 집무실은 2층이었습니다. 복도가 최종 회의실로 가던 길과 달랐습니다. 더 안쪽이었습니다. 카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산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는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카림은 옆에 앉았습니다. 유수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내부 검토가 길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유수프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받아들었습니다. 아랍어와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수프가 빠르게 훑었습니다. 저는 유수프의 얼굴을 봤습니다. 유수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신궁 101기, 발사대 50대, 그리고 기술 이전 협력 명시, 계약 추진 의향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가격과 기술 이전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부까지 직접 다녀온 것이 마지막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수프가 통역을 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통역사가 감정을 내비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산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림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면담실에서도 식당에서도 남부에서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하산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수프가 옆에서 걸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오자 라바트의 오후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도착하던 날도 이런 햇볕이었습니다. 그때는 낯설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계단 앞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바로 받았습니다. 민준아.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었습니다. 수고했어. 2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마디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가장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랬습니다. 라바트의 하늘은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어.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울지 마.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위에서 혼자 웃으면서 눈가를 닦았습니다. 유수프가 옆에 서서 모른 척 해줬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카림이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서울에 가야겠군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밥 삽니다. 카림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라바트의 오후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햇볕 아래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고 본사에 보고서를 써야 했고 비행기 편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조금 있다가 해도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 햇볕 안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보는 것들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지는 노을이 라바트의 것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촉촉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데 아내가 보였습니다. 마중을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는 옷차림이었고 머리도 그냥 묶은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은 게 아닌데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빠졌다. 그래? 응. 얼굴이. 저는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공항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비행기에서 조금. 그럼 집 가서 먹자. 해놨어. 저는 조수석에 기대어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서울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빽빽하고 밝고 빠른 도시였습니다. 라바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이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도시가 제 안에서 겹치지 않고 나란히 놓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응. 그래도 잘 됐잖아.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모로코에서 타진과 쿠스쿠스를 먹던 코가 이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몸 어딘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모로코는 어떻냐고, 음식은 먹을 만하냐고, 사람들은 어떻냐고.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카림 이야기, 유수프 이야기, 남부에서 봤던 붉은 땅 이야기,
드론 경보가 울리던 마당 이야기. 밥 한 그릇을 다 비우도록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카림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네. 응, 좋은 사람이야. 유수프도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라바트의 호텔 방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도착하던 날 밤, 그 좁은 방에서 천장을 보며 뭘 하러 왔나 싶었던 것도, 새벽에 제안서를 다시 쓰던 것도, 옥상에서 별을 보던 것도.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별로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회의실에서 짧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계약 추진 의향서 내용, 기술 이전 협력 범위, 향후 일정. 보고가 끝나고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번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밀린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모로코에서 가져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유수프가 사준 모로코 전통 문양 작은 접시 하나, 남부에서 아민이 건네준 돌멩이 하나, 그냥 길가에 있던 붉은 돌이었습니다. 기념품이라며 쑥스럽게 내밀던 아민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돌멩이를 모니터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붉었습니다. 남부의 땅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돌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신궁 101기, 발사대 50대, 서류에 찍힌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울리는 드론 경보, 구형 장비를 어깨에 올리던 병사, 국경 너머를 바라보던 부사령관의 눈, 카림과 마주 앉아 마시던 민트차, 유수프가 새벽에 깨어 기다리던 것, 그게 다 그 숫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메일창을 열었습니다. 유수프에게 먼저 썼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덕분이었다고. 카림에게도 썼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라바트와 다르다고, 약속대로 서울에 오면 꼭 밥을 사겠다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라바트의 햇볕처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옆 붉은 돌을 한번 보고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전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책상 앞에 앉은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로코가 한국에 신궁을 도입했다는 소식, 사실 뉴스 한 줄로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101기, 발사대 50대. 숫자로만 보면 건조하죠. 그런데 저는 그 숫자 뒤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혼자 파견돼서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오랜 관계를 가진 프랑스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앞에 두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 오늘 이야기는 그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민주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유수프도, 카림도, 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뼈대가 된 사실들은 실제입니다. 2025년 모로코는 LI 지넥스원으로부터 신궁 미사일 101기와 발사대 50대를 실제로 인도받았습니다. UN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에 공식 등록된 내용입니다. 모로코 측은 이를 두고 다층 방공 체계에 현대적 역량을 더해줄 자산이라고 직접 평가했고, 모로코 육군을 위한 최초의 한국산 군사 구매라고 밝혔습니다. 신궁이 서사하라 분쟁과 알제리와의 긴장이라는 실제 안보 환경 속에서 선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궁의 탐색기 국산화율이 95% 이상이라는 것, 제3국 수출에 별도 승인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도 모두 실제 내용입니다. 이민준이 남부까지 직접 내려간 것, 카림과 골목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 새벽에 제안서를 다시 쓴 것, 이런 장면들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협상 과정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분명히 누군가의 땀과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입니다.
한국의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게 그냥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국을 빛내고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